안녕하세요. 박종의 경제한방입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우리가 일본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 일본 부동산 가격 떨어졌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모르는 측면이 정말 많잖아요.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과정에서 특히 부동산 어떻게 됐는지, 또 경제는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국내에 지금 들어와 계셨잖아요. 네. 잠깐. 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시면서 일본을 떠올리는 게 과연 기후인지 아닌지 어떻게 박상준 교수님 보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버블이 발생했고 그 버블이 붕괴됐다. 그래서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진다 하는 면에서는 일본의 버블이나 아니면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미국의 그 버블, 그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미국의 버블이 일본의 버블과 달랐듯이 한국의 버블도 그 두 개의 버블과 다르지만 버블이 형성됐고 붕괴됐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본의 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앞으로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일본의 버블 어떤 형태로 나타났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85년에 플라자비가 있으면서 그 N고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간의 대출 경쟁이 발생했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았으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기업까지 또 일반 가입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대출 받아서 그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또다시 대출 받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걷잡을수 커졌는데 대출도 언젠가는 소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과 너무 괴리가 된 자산은 공개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90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버블은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또 91년 중반부터 부동산 시장 버블도 붕괴됐는데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는 또 이게 버블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는 버블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경기가 이제 뜨겁다 하는 게 그럼 교과서적으로 너무 뜨거우면은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80년대 후반 되면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벌었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버블로 인식하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버블이 붕괴가 됐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네. 금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의 페드 때문에 네. 연준이 막 올리니까 네. 강제로 인상했다. 네. 일본은 버블을 스스로 잡으려고 자기들이 인상했다. 네. 요거 빼놓고는 뭔가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일본의 사례하고 우리나라하고 보셨을 때 좀 비슷한 점, 네. 또 그래도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거를 우선은 그 일본의 버블하고 미국의 버블에 비교해서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984년 정도부터 그 이전부터 일본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굉장히 급속하게 오른 것은 84년, 85년 정도부터 한 90년, 91년까지인데 91년에 깨지고 나서는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기간이죠. 14년, 15년 기간 동안에는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2005년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1984년, 20년 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되돌아갔어요. 그 뒤에 다시는 그 버블기에 형성됐던 그 부동산 가격을 도쿄에서 다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뒤에 2005년부터는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서프라임 몰지 크라이시스 하면서 버블이 붕괴가 됐었고요. 버블 이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지만은 미국은 2006년, 7년도에 고점을 그 뒤에 갱신을 하거든요. 미국은 더 높아졌어요. 한국도 이제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버블 이후에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인구가 꾸준히 늘었고요. 일본에서는
그 1996년 정도부터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2005년 정도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했고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있어서 일본이 그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미국처럼 뭐 네. 반등을 할 것이냐 해서 네.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 때문에 일본하고 네,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왔잖아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 2010년대에 들어서 고용이 회복되긴 했지만은 90년대 그 버블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 고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고용이 안 좋은 것도 지금의 한국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일본 기업이 쇠퇴하고 있을 때 8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CEO들도. 그러니까 또 그 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쇠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알질 못했어요. 그 와중에 중국과 타이완과 한국의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IT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소니 같은 경우에 그 워크맨에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은 그 뒤에는 애플에서 나온 뭐 그 아이파드라든가 그런 걸로 다 넘어가죠.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한국 기업들은 그 90년대 일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비전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한국이 좀 더 그 버블 이후의 일본보다 낫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나쁜 점 중에 하나로 약간 걱정되는 게 인구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버블 붕괴될 때 뭐 1.3이나 1.4는 됐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한 0.7대이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데다가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또 역시 뭐 한 1.5배 이상 더 나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일본보다 나쁘네라는 걱정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건? 가계대출은 버블 붕괴 당시 30년 전에 일본하고 딱 비교하기가 좀 나쁜 것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금융이 굉장히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은 버블이 정점에 있었을 때 일본인들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샀던 그 시절의 일본보다도 단순 비교만 하면은 지금의 한국이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요. 부채 비율 같은 게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한국이 안 좋긴 하죠. 그래서 더욱더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고 해서 뭐 경제 위기가 잠깐 올 수도 있겠지만 경제 불황을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소리가 나오게 정말 경제가 어려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도대체 일본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처음 겪은 일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 경제에서도 처음 겪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버블이 형성되고 그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아까 그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버블의 붕괴라고까지는 생각 못한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이게 경제가 안 좋구나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하긴 했는데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까 또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때는 장기 저성장이 오고 있다든가 이 버블 이후에 굉장한 그 충격의 여파가 지금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 재무제표가 나빠지고 기업의 투자력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뭐 약간 낮췄다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우선 경기가 충분히 안정될 때를 기다렸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인데 그런 거를 못했고요. 자산 가격이 이제 꺼지면서 빚을 많이 낸 기업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금리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기 시작했는데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대출 관계에 있던 그 은행에서는 그 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지금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데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게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게 또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출이 늘었는데 지금 90년대의 일본 경제라는 것이 국내도 안 좋았지만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연명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을 연명시킨 거, 부실채권을 처리하지 못한 거, 이것들이 다 정책 실패로 남았고요. 인구 구조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내수 시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국내 수요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물가 자체가 이제 더 오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더 이상 투자나 소비가 반응을 하지 않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던 뭐 BMW를 사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고 내 고용이 안정이 돼야 금리가 낮으니까 BMW 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고용도 굉장히 불안하고 내 노후도 불안하고 이런 와중에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동성 함정이라고,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뭐 그 반응하지 않는 실물 경제가, 그런 것도 일본이 처음 겪었고요. 그렇게 처음 겪으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수렁에 빠진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구 구조는 어쨌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쁜데, 일본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금리 인상을 또 해갖고 네. 경제를 망칠 것 같진 않지만, 문제점은 미국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사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시장이 나빠졌는데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그 단지 그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미국의 금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뭐 실업률, 고용률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시니까, 일본이 당시에 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선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도 몰랐던 일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선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는 하거든요. 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했고, 한국 경제가 저는 이런 말씀 연초에 드리기가 죄송한데 그냥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한국의 고용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거기다가 연금 개혁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연금 재정도 좋지 않거든요. 이런 와중이라면은 이 내수 경기가 좋을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기업들은 90년대 일본 기업들보다는 지금 긴장감이 있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희망이긴 한데, 이 기업들도 일단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그 기업들한테도 좋지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분간은 세계 경제가 불경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도 해외에서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고용을 늘리거나 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인구 감소, 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금방 이 경제 체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성장은 저는 받아들이되, 저성장이라도 0%, 1%, 2%의 저성장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수준에서 실질 성장률 2%만 유지를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그 1인당 GDP는 늘 것이고요. 실질 GDP 성장률 2%가 유지되면은 그거는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의 소득은 더 많이 는다는 것이니까 저는 그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본이 어떻게 무너지고 잘못된지를 봤던 유리한 점이 있어서 네. 조금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고민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 어차피 사이클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우리나라 집값이 한 뭐 오래 떨어지면 한 4, 5년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잡아야 된다,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일본식으로 우리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과연 기회야? 뭐 일본처럼 막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본의 경험을 참고를 한다면은요, 일본에서 도쿄의 집값이 2005년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에 2005년부터 이제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는 한 뭐 30% 정도 올랐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경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그 2005년 정도에 이제 드디어 집값이 반등할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60이나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한 20대 초반에 취업해가지고 30대까지 몇 천만에서 1억 정도까지 모은 다음에요. 한 5, 6천만 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사면서 그 나머지는 그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한 30년에 걸쳐서 갚는다. 서울의 뭐 강남 비싼 곳은 아니더라도 강북의 웬만큼 살만한 곳에서 5년에서 10년 된 25평 아파트를 30대 직장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 돼서부터 동경에서 집값이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동경의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버블 끝나고 나서 뭐 90년대 후반이나 그때부터 계속해서 동경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젊은 층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젊은 층 인구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동경에서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증가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정도
왔을 때 이제 집값이 반등하면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집값이 소득하고 연동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집값이 소득하고 굉장히 밀집하게 움직여요. 소득이 증가할 때는 고용이 좋고 할 때는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소득이 오른다면 고용이 좋아지고 소득이 오른다면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예요. 회복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지만은 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 해는 또다시 한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지금 대출을 해서 샀는데 좀 많이 떨어지면은 대출 이자만 비싸고, 근데 그 거주 목적으로 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지금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정부 정책, 지원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내가 가질 만한 여유가 되는, 살만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간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한국형 버블 붕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뭐 이게 마일드할지 아니면 정말 센 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한국형 버블 붕괴는 어떤 식으로 좀 일본하고 다르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신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버블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됐다. 네. 이미 뭐 버블 붕괴됐죠. 지금 그 한국에 떨어진 집값이 비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라 그 정상을 찾아가는 집값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전에 굉장히 높았던 집값이 비정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된 후에 정상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정상이라는 것은 뭐 웬만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상대로 집이 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또 막 더 폭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인가 하는 것은 금리에도 달려 있고 우리의 정책에도 많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이 규제를 풀다가 또 집값이 반등을 하면은 그때는 다시 규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도 달려 있고,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불황이 온다고 하면은 금리를 또 낮추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버블은 붕괴됐고 지금 현재 이제 조정 기간 중에 있는 것인데, 이 조정 기간 중에서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집값,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많은 정책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딱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버블기의 그 집값, 그것이 다시 뭐 금방 오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착륙도 충분히 가능한 현재 구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칫하면 경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착륙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저금리를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독특한 조치가 나왔고, 네. 이게 초저금리 포기하는 거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나올 만큼 미묘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만 결정하는데 네. 뭘 이상하게 막 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네. 도대체 네. 뭐 어떤 거고 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일본에서 이제 일드 커브를 컨트롤한다고 해가지고 그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같이 컨트롤해요. 하나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으면 이제 기준금리가 있어가지고 이 기준금리를 뭐 3%에서 3.5%로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단기 금리 같으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요. 장기 금리 같으면은 지금까지는 0.25%가 상한이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25%가 넘어가면은 이제 일본은행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상한을 0.5%로 올렸어요. 근데 0.5% 올리자마자 시장에서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5%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0.5%로 올라버렸거든요. 바로 그냥 한순간에 네, 올라버리고, 바로 한순간에 올라버렸습니다. 네. 네,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 그 긴축 정책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하고 공언을 했다가 그 0.5%로 상한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시장 그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0.5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구로다 총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니까 여전히 우리는 팽창적인 그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정책보다는 이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완화적인 정책의 이제 그 후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철석같이 이제 공언을 했던 이런 정책이 변화했다는 건 뭔가 일본 경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뭐 변화가 생겼든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변화길래 이런 정책에 아예 근본적인 변화가 왔을까요? 0%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일본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에 국채가 많으니까 그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지금 만약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0%로 뭐 1년에 그 1원도 그 안 내던 그 이자를 이제는 새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뭐 0.5%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박을 주니까 최대한 금리를 안 올리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올릴 때도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버텼는데 버티니까 엔 약세가 됐죠. 일본의 엔화는 미일 금리 차에 되게 민감해요. 미일 환율이. 그래서 금리 차가 벌어질 때마다 엔 약세가 왔는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엔 약세가 왔을 때 134엔 정도까지 약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금리 차보다 더 벌어진 거예요. 엔이 이제 150엔도 일시적으로 깼잖아요. 그때 일본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150엔을 한 148엔 정도로 돌려놨는데 일본은행이 순식간에 개입을 했을 때 한 145엔 정도까지 갔지만은 145엔으로 가니까 금방 또 그 투기꾼들이 몰려가지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엔화가 148엔 정도까지 또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150엔을 지키긴 지켰는데 일본은행이 150엔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걸 못 지켰다. 그럼 일본은행이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과거에 뭐 파운드화의 위기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엔화나 엔화 자산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는 엔화 자산을 안 가지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일본 국채를 안 살려고 할 거예요. 일본 국채는 100% 엔화로 돼 있으니까. 일본 국채 가격이 뚝 떨어질 텐데 그거는 또 일본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상태가 되면 일본에는 굉장히 손해.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반대로 엔화의 폭락에 의해서 이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의도했던 거와 완전 정반대의 그 재앙이 오는 것이니까 일본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한 상태에서 그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을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이 다 올라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엔화가 약세되니까 엔으로는 더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 전체로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 구로다 총재는 일본 은행이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고 또 기시다 총리도 힘들어지지만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한번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화가 정상화되는지 엔화의 그 약세 기조가 좀 전환이 되는지를 본다 하는 의미에서 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정책적 그 선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 진짜 10년 장기 총재로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만약에 이제 물러나고 다른 분이 또 총재가 왔다. 아니 그러면 구로다 총재마저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심하게 이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책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에 한 3.7%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다른 나라는 지금 5% 정도 목표로 하겠거든요. 5%까지 낮추자. 오히려 그거보다도 낮은 수준이니까 일본에서도 3.7을 뭐 4 깨고 5 깨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물가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엔화만 지금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엔화의 가치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만약에 엔화가 불안해지거나 이 미국이 더 올려서 금리 차가 더 발생한다 해서 엔화가 또 불안해진다. 그때는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는 한 금리는 유지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최근 꽤 오랜 세월 동안 유지돼 왔던 아베노믹스 여기에 사실 강력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을 해줬던 게 구로다 총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지되는데 약간 약화된 겁니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아베노믹스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저는 아베노믹스가 3가지 화살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2개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뭐 볼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아베노믹스란 말보다는 대규모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지가 돼 왔어요. 유지가 돼 왔지만은 이것이 이제 정책 선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은 이제 출구 정책을 조금씩은 쓰겠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요. 구로다 총재가 자기 임기가 끝나기 한 3, 4개월 전에 그때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당신이 유연하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으니까 이 정책 선회를 이뤘으니까 당신이 거기에서 뭐 더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하는 것은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당신이 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에 대해서 이걸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데 끝내는 첫 열쇠를 자기가 이제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뭔가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오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면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정말 다른 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분명히 일본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어떻게 앞으로 경제를 바꾸게 될까요? 저는 일본 경제를 보면 참 아슬아슬해. 그리고 외줄 타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줄을 계속해서 간신히 타고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 차도 지금 어려운 재정. 지금도 빚이 많은데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재정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더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거든요. 여기에 또 약간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실질 GDP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명목 GDP는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에 있어서는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약간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 외주를 끊을 만큼 위험하진 않으니까 지금은 버티는 것 같은데 1년 뒤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위험해질지 그 외줄이 버틸지 끊어질지 그건 아직 모르니까 일본의 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이제 30여 년에 걸쳐서 불황을 겪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좀 많이 약화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위기를 좀 극복하고 좀 나아진 상태에 있는 건지 30년 동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30년 동안 늙어가는 일본, 약한 일본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막 부흥을 한다, 부활을 한다, 뭐 일본이 다시 뭐 강해진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세계 3위지만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더 커지면은 뭐 세계 3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경제가 과거의 위상을 찾는다든가 국제 사회에서 더 위상이 높아진다든가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또 생존의 방식을 터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연금 개혁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하기 직전이니까 연금 개혁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초고령 사회 진입하기 직전에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연금을 일단 100년 뒤에 소진되도록 지금 설계를 해놨거든요. 한국 같으면 57년에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일본도 근데 100년까지 버티진 못할 거예요. 상황이 또 나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빠르겠지만 그런 걸 설계를 해놨다든가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사회 전체가 했기 때문에 지금 고용은 굉장히 좋아요. 또 일본이 일본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또 주거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완전히 그냥 몹쓸 사회, 그러니까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선진국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평온하게 사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힘 자체는 이제 60대 노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아주 낮았다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부실고리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금리. 지금 다른 나라 다 고금리라서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출금리 1%대 맞습니까? 일본은?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정부에서 막 보조금도 퍼줘갖고 사실상 뭐 이자 하나도 안 내도 된다면서요? 이자 안 내도 집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집이 1억 원이면 거의 1억 원 대출 다 받아서 심지어 뭐 관련된 부동산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집값의 100%가 아닌 뭐 102%, 103%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맞습니까? 이 구조가? 비슷한데 네. 다는 아니고요. 네네. 소득만 증빙이 되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출 이자는 내야 되죠.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1% 금리를 하더라도 뭐 1%보다 조금 낮아지는 거죠. 세제 혜택 때문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일본은 한국만큼 가계부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은 일본도 지난 그 양적 완화의 시기 10년에 걸쳐서 너무너무 이 금리가 싸니까 과거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대출받아서 더 많이 집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고민으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 재정이
그 가계의 그 부동산 대출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가 아닌 글로벌하게 궁금한 건요.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워낙 일본은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거 더 나은 자산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이 돈들이 일본으로 일부 들어오고 이게 또 세계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궁금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엔화가 110엔, 뭐 120엔일 때 그때 이제 엔캐리를 시도한 사람들은 웃고 있겠죠. 지금 여전히 130엔이니까. 하지만은 130엔 깨지고 140엔 될 때 그때 이제 외국이 금리도 높고 일본 엔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달러를 사놓자 해가지고 산 그 엔캐리도 많은데 1달러당 140엔에서 달러를 산 사람들은 지금 회수해서 들어오면 손해예요. 지금 130엔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뭐 1%도 안 되는 금리에 빌렸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뭐 4%, 5%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여전히 그 금리 차로 인해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낫지. 지금 손해본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달러를 회수해가지고 엔화를 바꾼다.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일단 안정이 된 지금의 상태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미래로 넓혀서 네. 일본이 지금 현재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외줄타기 언제까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건지 일본이 네. 그 일본이 또 혹시 외줄타기에서 쓰러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지 네. 그렇다면 이게 일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네. 혹시 타격이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본에서 외줄이 끊어지면 뭐 한국에도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금리를 따라서 올렸거든요. 일본은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될 때 한국의 원화도 굉장히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막 급격하게 약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화와 엔화의 그 환율을 보면은 과거에는 100엔이 760원 이렇게까지 그 엔화가 강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900원 이하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그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하지가 않았잖아요. 같이 떨어진 거죠. 같이 약세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하고 원화의 그 동조 현상 이게 엔고가 발생한 때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안화 같이 움직이는데 하지만은 엔의 약세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발생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하고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그 거기에서 그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일본의 상품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가격을 낮춰야만 되니까 원화도 거기에 따라서 매력이 없어지면서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갑자기 뭐 재정 파탄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뭐 소문이 들어가지고 또다시 엔이 폭락을 하는데 150엔까지 뭐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원화도 엔이 150엔까지 폭락할 때 원도 따라서 폭락을 했거든요. 1500까지는 아니지만 1400 깨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일본의 국채를 아예 시장에서 사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국채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게 되면은 일단 일본의 자산이 위험해진다는 것이 아시아 자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그 경계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당분간 아시아 자산을 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충격이 오겠지만 충격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태를 파악하겠죠. 하면서 한국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라든가 한국의 회사차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 거는 또 사면서 한국의 원화는 회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 외줄이 끊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가능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은 확률적으로는 낮다고는 생각하죠. 좀 독특한 조치가 나왔고 네. 이게 초저금리 포기하는 거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나올 만큼 미묘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일본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만 결정하는데 네. 뭘 이상하게 막 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거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일드 커브를 컨트롤한다고 해가지고
그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같이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으면 이제 기준금리가 있어가지고 이 기준금리를 뭐 3%에서 3.5%로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단기 금리 같으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요. 장기 금리 같으면은 지금까지는 0.25%가 상한이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25%가 넘어가면은 이제 일본은행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상한을 0.5%로 올렸어요. 근데 0.5%로 올리니까 올리는 순간 올리자마자 시장에서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0.5%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0.5%로 올라버렸거든요. 바로 그냥 한순간에 네, 올라버리고 바로 한순간에 올라버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정책의 변화가 없다.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 그 긴축 정책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하고 공언을 했다가 그 0.5%로 상한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워낙 공언을 세게 했으니까 전혀 변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시장 그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책의 그 선회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인다고 공언하다가 이제 0.5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0.5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구로다 총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니까 여전히 우리는 팽창적인 그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정책보다는 이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완화적인 정책의 이제 그 후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철석같이 이제 공언을 했던 이런 정책이 변화했다는 건 뭔가 일본 경제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뭐 변화가 생겼든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변화길래 이런 정책에 아예 근본적인 변화가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제 그걸 목격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것이 0%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일본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에 그 국채가 많으니까 그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지금 만약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새롭게 발행하는 그 국채들에 대해서는 약정 이자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0%로 뭐 1년에 그 1원도 그 안 내던 그 이자를 이제는 새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뭐 0.5%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게 재정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이게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주니까 최대한 금리를 안 올리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올릴 때도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버티니까 N 약세가 됐죠. 일본의 엔화는 미일 금리 차에 되게 민감해요. 미일 그 환율이. 그래서 그 금리 차가 벌어질 때마다 N 약세가 왔는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N 약세가 왔을 때 한 135엔 정도까지 134엔 정도까지 N이 그 약해졌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그 당시에 금리 차보다 더 금리 차가 벌어진 거예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N이 이제 150엔도 일시적으로 깼잖아요. 그때 일본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150엔을 한 148엔 정도로 돌려놨는데 일본은행이 순식간에 개입을 했을 때 한 145엔 정도까지 갔지만은 이게 145엔 갔다 150에서 145엔 갔다는 건 일본 엔이 이제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45엔으로 가니까 금방 또 그 투기꾼들이 몰려가지고 엔화를 팔고 145엔의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엔화가 148엔 정도까지 또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150엔을 지키긴 지켰는데 그리고 이 150엔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시장에서도 이해하고 그걸 다시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간신히 지켰다는 그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엔화의 150엔이 깨진다는 것이 그 어떤 의미냐면은 150엔이 깨지면은 일본은행이 150엔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걸 못 지켰다. 그럼 일본은행이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과거에 뭐 파운드화의 위기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면 이게 어디로 가야 이게 멈출 것인가 사람들이 모르게 되면은 엔화나 엔화 자산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엔화도 150원이 깨지고 더 그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엔화 자산을 안 가지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일본 국채를 안 사려고 할 거예요. 일본 국채는 100% 엔화로 돼 있으니까 엔화 자산을 안 사려고 일본 국채를 안 사게 되면은 일본 국채 가격이 뚝 떨어질 텐데 그거는 또 일본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 상태가 되면 일본에는 굉장히 손해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반대로 엔화의 폭락에 의해서 금리에 대한 일본 그 국채에 대한 수요의 실종 그리고 나서 국채 가격의 폭락, 국채 금리의 폭등 이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의도했던 거와 완전 정반대의 그 재앙이 오는 것이니까 그거를 150엔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걸 인식하고 고민하다가 더구나 지금의 엔화라는 게 140엔 뭐 145엔 정도 어느 정도 전에 그 엔화 그 환율에서는 일본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한 상태에서 그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을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매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이 다 올라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엔화가 약세되니까 엔으로는 더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 전체로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 구로다 총재는 일본 은행이니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죠. 판단을 해서. 하지만은 많은 소문은 이제 그 이전에 기시다 총리하고 얘기가 됐을 것이다. 근데 기시다 총리 쪽으로부터는 일본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지만 또 금리를 올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고 또 기시다 총리도 힘들어지지만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한번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화가 그 정상화되는지 엔화의 그 약세 기조가 좀 전환이 되는지를 본다 하는 의미에서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엔화가 드디어 그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정책적 그 선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 진짜 10년 장기 총재로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만약에 이제 물러나고 다른 분이 또 총재가 왔다. 아니 그러면 구로다 총재마저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심하게 이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책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 0.5까지 올렸는데 최대한 0.5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 엔화 시장만 안정돼 있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한 3.7%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다른 나라는 지금 5% 정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5%까지 낮추자. 오히려 그거보다도 낮은 수준이니까 일본에서도 3.7을 뭐 4 깨고 5 깨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물가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물가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엔화만 지금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엔화의 가치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만약에 엔화가 불안해지거나 미국이 더 올려가지고 금리 차를 겨우 좀 잡았는데 이 미국이 더 올려서 금리 차가 더 발생한다 해서 엔화가 또 불안해진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는 한 금리는 그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최근 꽤 오랜 세월 동안 유지돼 왔던 아베노믹스 여기에 사실 강력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을 해줬던 게 구로다 총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지되는데 약간 약화된 겁니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베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거를 지지한다, 뭐 아니면은 뭐 반대한다 얘기를 할 때 안타까운 것이 소득주도 성장 안에는 그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요, 노동 시간도 있고요. 그 또 정규직의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없애야 되고 어떤 건 또 발전시켜야 되고 한 개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소득 주도 정책이라는 그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우니까 이게 막 엉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베노믹스도 이게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아베가 이제 자기가 그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그때 이제 아베노믹스를 선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베노믹스도 이게 그럼 아베노믹스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아베노믹스. 그래서 저는 아베노믹스가 3가지 화살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2개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뭐 볼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아베노믹스란 말보다는 대규모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양적 완화인데 대규모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유지가 돼 왔어요. 유지가 돼 왔지만은 이것이 이제 정책 선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은 이제 출구 정책을 조금씩은 쓰겠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요. 또 그로다 총재가 자기 임기가 끝나기 한 3, 4개월 전에 그때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당신이 유연하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으니까 이 정책 선회를 이뤘으니까 당신이 거기에서 뭐 더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하는 것은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당신이 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에 대해서 이걸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데 끝내는 첫 열쇠를 자기가 이제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뭔가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오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일본이 정말 다른 것보다도 국채 감내라고 워낙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정말 다른 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분명히 일본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어떻게 앞으로 경제를 바꾸게 될까요? 그 저는 일본 그 경제를 보면 참 아슬아슬해.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랄까요, 그 외줄 타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줄을 계속해서 간신히 타고 이제 나가고 있어요. 나가 있는데 지금 그럼 이 외줄이 끊어지면은 뭐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본 정부 재정, 그차도 지금 어려운 재정. 지금도 빚이 많은데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재정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더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여기에 또 약간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실질 GDP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명목 GDP는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에 있어서는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명목 GDP, 명목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약간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금리 인상이 지금 당장에는 그 외주를 끊을 만큼 위험하진 않으니까 지금은 버티는 것 같은데 1년 뒤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위험해질지 그 외줄이 버틸지 끊어질지 그거는 아직 모르니까 일본의 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이제 30여 년에 걸쳐서 불황을 겪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좀 많이 약화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위기를 좀 극복하고 좀 나아진 상태에 있는 건지 이 30년 동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네. 늙어가는 일본, 약한 일본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막 부흥을 한다, 부활을 한다, 뭐 일본이 다시 뭐 강해진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세계 3위지만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더 커지면은 뭐 세계 3위에서 더 그 경제 기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경제가 뭐 과거의 위상을 찾는다든가 과거 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더 위상이 높아진다든가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오랜 동안의 저성장을 겪으면서 20년에 걸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또 생존의 방식을 터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연금 개혁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초고령사에 진입하기 직전이니까 연금 개혁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초고령사에 진입하기 직전에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연금을 일단 100년 뒤에 소진되도록 지금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57년에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일본도 근데 100년까지 버티진 못할 거예요. 상황이 또 나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빠르겠지만 그런 걸 설계를 해놨다든가 아니면은 고용이 불안한 게 굉장히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사회 전체가 했기 때문에 지금 고용은 굉장히 좋아요. 일본의 고용이 좋고요. 그런 또 일본이 일본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또 주거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완전히 그냥
몹쓸 사회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선진국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평온하게 사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힘 자체는 이제 60대 노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아주 낮았다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부실고리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저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금리. 지금 다른 나라 다 고금리라서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출금리 1%대 맞습니까? 일본은?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정부에서 막 보조금도 퍼줘갖고 사실상 뭐 이자 하나도 안 내도 된다면서요? 이자 안 내도 집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집이 1억 원이면 거의 1억 원 대출 다 받아서 심지어 뭐 관련된 부동산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집값의 100%가 아닌 뭐 102%, 103%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맞습니까? 이 구조가? 비슷한데 네. 다는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의 100% 가까이는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네. 근데 일본은 소득이 증빙이 돼야 돼요. 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증빙을 해야 그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까 대출 심사가 있어요. 대출 심사를 통해서 소득이 증빙이 돼야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소득만 증빙이 되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출 이자는 내야 되죠. 그 이자는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정부의 그 혜택 때문에 하는 거는 아마 세제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빌리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은 내는 이자보다 세제 혜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세제 혜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금리를 하더라도 뭐 1%보다 조금 낮아지는 거죠.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건 있고 굉장히 금리는 낮은데 말씀하신 대로예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은 한국만큼 가계부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은 일본도 지난 그 양적 완화의 시기 10년에 걸쳐서 너무너무 이 금리가 싸니까 과거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대출받아서 더 많이 집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지금 일본에서 고민으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 재정이 그 가계의 그 부동산 대출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리가 어쨌든 거의 완전히 제로였다가 뭐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니까. 근데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거의 이렇게 제로에 수렴했던 나라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네. 진짜 경제 구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앞으로. 네,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팍팍팍 미국이나 한국처럼 팍팍팍 지금 올라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오르긴 오를 거예요. 오르긴 오르겠지만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일본 국내가 아닌 글로벌하게 궁금한 건요.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워낙 일본은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거 더 나은 자산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이 돈들이 일본으로 일부 들어오고 이게 또 세계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궁금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엔캐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너무 급속하게 엔화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110엔 뭐 120엔일 때 그때 이제 엔캐리를 시도한 사람들은 뭐 웃고 있겠죠. 지금 여전히 130엔이니까. 하지만은 130엔 깨지고 140엔 될 때 그때 이제 그 외국이 금리도 높고 일본 엔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달러를 사놓자 해가지고 산 그 엔캐리도 많은데 140엔이나 145엔에서 1달러당 140엔에서 달러를 산 사람들은 지금 회수해서 들어오면 손해예요. 지금 130엔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회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뭐 1%도 안 되는 금리에 빌렸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뭐 4%, 5%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여전히 그 금리 차로 인해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낫지 지금 손해 본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달러를 회수해가지고 엔화로 바꾼다.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일단 안정이 된 지금의 상태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미래로 넓혀서 네. 일본이 지금 현재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외줄타기 언제까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건지 일본이 네. 그 일본이 또 혹시 외줄타기에서 쓰러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지 네. 그렇다면 이게 일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를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네. 혹시 타격이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본에서 외줄이 끊어지면 뭐 한국에도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엔화 약세 그 기조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한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금리를 따라서 올렸거든요. 일본은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될 때 한국의 원화도 굉장히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막 급격하게 약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화와 엔화의 그 환율을 보면은 과거에는 100엔이 760원 이렇게까지 그 엔화가 강했던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이번에는 900원 이하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그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하지가 않았잖아요. 같이 떨어진 거, 같이 약세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화하고 원화의 그 동조 현상, 이게 엔고가 발생한 때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데 하지만은 엔의 약세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발생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하고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거기에서 그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그 일본의 그 상품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가격을 낮출야만 되니까 그 원화도 거기에 따라서 매력이 없어지면서 그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갑자기 뭐 재정 파탄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뭐 소문이 들어가지고 또다시 엔이 폭락을 하는데 150엔까지 뭐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원화도 엔이 150엔까지 폭락할 때 원도 따라서 폭락을 했거든요. 1500까지는 아니지만 1400 깨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일본의 국채를 아예 시장에서 사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국채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게 되면은 일단 일본의 자산이 위험해진다는 것이 아시아 자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그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분간 아시아 자산을 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충격이 오겠지만 충격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태를 파악하겠죠. 하면서 한국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라든가 한국의 회사처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 거는 또 사면서 한국의 원화는 회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 외줄이 끊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뭘까 가능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은 확률적으로는 낮다고는 생각하죠. 네. 자, 이렇게 일본의 최근의 이 금융 통화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앞으로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근데 일본에서 아주 최근에 아주 독특한 변화가 있었죠. 얼마 전에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모여서 라피더스라는 이름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일본을 추격할 때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힘을 모았고 거기를 통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 미국과의 공조가 아주 지금 탄탄해지는 모습, 여기에 타이완까지 합쳐져 있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에 위협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와세다대 이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님과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름값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업,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소프트뱅크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라피더스. 거기다가 지금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과연 국가적으로 진짜 역량이 집중돼서 라피더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일본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약간 놀랐습니다. 라피더스를 처음에 설립한다고 할 때도, 그 이전에 이제 이미 구마모토의 TSMC 유치를 했고요. 구마모토의 TSMC가 일본에 굉장히 활기를 준 것이 사실이고요. 네, 라피더스를 처음에 만든다고 해서, 그런가? 그 이전부터 이미 이제
그 리서치나 뭐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서는 국제 공조를 추진을 해 왔으니까 그런 연장인가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최근에 작년 그 12월에 발표한 것이 IBM이 2나노 그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2나노 기술을 이 라피더스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라피더스에서 그걸 샀다. 그래가지고 라피더스에서 2020년대 후반, 네, 뭐 정확한 그 뭐 날짜는 뭐 특정하지는 않지만 2025년 이후로 해서 그 2나노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고 한다. 해서 일본은 그 22나노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없고요. 지금 TSMC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4나노 넘어서 삼성은 이제 3나노 양산하겠다 이미 발표를 했고 TSMC도 뭐 2025년부터는 3나노 양산하겠다 하고 있는데 일본은 22나노니까 이번에 TSMC가 구마모토에 설립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10나노까지 그 생산을 한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이 2나노에 이제 도전을 한다 하니까 저도 놀랐고 그런데 TSMC나 삼성보다 여전히 늦기는 해요. 그 이후에 그 둘이 그 3나노 그 양산하고 그 2나노에 도전을 할 때 그거보다 뭐 1, 2년 늦게 이제 그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 정도인데 하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한 그 변화거든요. 일본에서. 네, 지금까지 파운드리라든가 그 반도체 완성품에 대해서는 그냥 내주고 소재 장비 부품 쪽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니까 그게 굉장한 변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기업들은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처음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소식만 좀 전해드렸더니 일본이 어떻게 우리 따라오냐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그동안 반도체도 잃어버린 진짜 한 30년을 보냈지만 일본에 갖고 있는 부품 소재 뭐 장비 이런 잠재력이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다른 회사도 아니고 IBM하고 손을 잡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0년대 후반이 되면 진짜로 약간 현실적인 걱정이 좀 있거든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근데 일본 반도체 기술 수준이 지금 어떤지 진짜로 이 도약이 2나노까지 한 4, 5년 내로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뭐 그거는 가능성이야 2나노를 그 만드는 가능성이야 뭐 충분하죠. 이미 기술이 있다고 하고 기술 이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또 우선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 하는 면에서는 긴장하고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일본이 2020년에 도쿄 올림픽 때 드론 날리고 자율주행차 달리고 막 로봇이 안내하고 하겠다고 청사진을 확 냈는데 2020년에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상대에 대해서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계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그래야 우리한테 이제 승산이 있는 거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일본의 상황이 이쪽에 있어서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일 그 마찰 때문에 중국이 주춤을 하잖아요. 이 틈에 이제 일본이 중국의 쉐어까지도 가져오는 걸 노리는 것이고 또 중국과 그 타이완 관계가 안 좋으면서 TSMC도 지금 서방하고 굉장히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그 TSMC가 또 일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만든다는 것이고 그 또 이번에 IBM이 같이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그 연구 공조 이런 거에서는 인텔도 일본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하지만은 이 소부장이라는 것이 이 반도체가 뭐 10나노에서 뭐 5나노, 4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소부장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데 일본에서 이 TSMC하고 이렇게 이제 공조를 한다는 얘기는 TSMC에서 4나노, 3나노 갈 때 일본의 소부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부장에서의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자기네가 양산까지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만들어내는 거는 가능한데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는 시장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네,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누구도 예단을 할 수 없죠. 지금 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전력을 다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고 질주를 하는 것인데 일본의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은 이 수요자들 또 여기 또, 참여하는 토요타나 소니 같은 게 화상 센서에서 세계 1위지만은 동시에 화상 센서의 세계 1위니까 이 화상 센서를 만들기까지 또 필요한 반도체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토요타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수요를 하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일본 기업만 가지고는 충분한 시장이 안 되겠지만은 일본 기업으로 일단 이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요자를 예상하고 자기의 컨슈머를 예상하고 이제 출발하는 회사니까 그 가능성이 낮다고는 할 수 없죠. 이 라피더스와 이 IBM의 공조, 즉 미국과 일본이 지금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TSMC와 소니의 공조 또는 타이완과 일본의 공조. 타이완하고 일본이 또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하고도 지금 편먹고 타이완하고 편먹고 그러면 세 나라가 편먹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TSMC하고 소니가 지금 현재 손잡은 것,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큰 위협 아닐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화상 그 센서 그쪽 반도체에서도 지금 삼성하고 그 소니가 굉장히 겨루고 있거든요. 소니가 그 시장은 어느 정도 내줬는데 가장 퀄리티가 높은 펄스 타이어에서는 이제 여전히 소니가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이 좀 가져가면서 소니가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소니가 이거를 다시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삼성을 이기겠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니하고 TSMC가 손을 잡았다는 건, 또 TSMC 공장은 소니뿐만 아니라 그 도요타의 자회사인 덴소가 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위협이긴 하죠. 위협이긴 하고 그 또 타이완과 일본, 또 일본과 미국 지금 또 이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그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는 것이니까. 또 이 일본의 목표는, 일본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엔드 유저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자기네의 그 소부장을 여전히 그 경쟁력을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엔드 유저도 그쪽이 뭐 인텔이 됐든 뭐 IBM이 됐든 아니면은 그 TSMC가 됐든 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협업을 하면서 자기네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일본 기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본 기업에 유리한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삼성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할지 SK 하이닉스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위기감은 일단 굉장히 느끼고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미국, 일본, 타이완 3국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연합이 이게 결성된 게 아니냐. 우리가 잠깐 칩4 그래갖고 여기에 미국, 일본, 타이완에 우리도 같이 넣어서 칩4 동맹. 사실은 이게 페포죠, 페포. 근데 우리 왜 칩4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칩4를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네. 칩4 동맹에 껴서 우리도 그냥 같이 묻어가는 줄 알았더니 웬걸? 칩4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움직임은 미국, 일본, 타이완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세 나라가 뭉쳐가는 모습, 지금 이거 진짜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떤 현명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참 저도 또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국제관계라든가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래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중국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회사가 그 퇴출을 중국에서 나갈 때 그 공장을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그게 거기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미국 쪽에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미중 마찰, 지금 한국의 문제는 지금 일본도 이제 중국이 시장이니까, 큰 시장이니까 이 시장을 놓치려고는 안 하지만, 하지만 반도체라는 세계에서 일본은 타이완이나 미국하고 더 많은 그 거래가 있거든요. 그 중국보다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더 많은 거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치포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미 타이완과 일본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도 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부에 부탁하는 거는 이 기업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기업하고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재벌에 대한 특혜라든가 대기업의 특혜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한테 정말로 실상을 듣고 기업의 어떤 그 현재 고민이라든가 기업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이 고민이라든가 이를 들으면서 같이 공조를 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그 타개해 나갈 것인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편에서 다뤘던 잃어버린 일본의 뭐 20년, 30년 세월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사실 무너지다시피 했을 때 그때 바로 일본의 반도체 정말 세계 시장을 혼자 장악하고 있었던 그 대단했던 일본 반도체가 대충 언제부터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졌나 봤더니 한 89년, 91년 이때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본이 버블 붕괴되는데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니까 저렇게 버블 붕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23년, 24년 이런 어떤 삼국 동맹, 일본, 미국, 타이완 요 세 나라가 지금 서로 좀 일종의 협조를 하고 있는 이 동맹 관계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진짜 큰 도전이 아닐까 하는 약간 우려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좀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일본 경제를 쭉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일본이 뭐 노쇠했다, 뭐 아이가 없다, 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지금 의외로 뭐 고용이 괜찮고 의외로 뭐 자살률도 굉장히 낮고 의외로 사회가 안정돼 있다 하는 것이 일본 기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뭐 도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그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국의 미래도 결국에는 많은 것이 연결돼 있으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그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으라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기업들이 반도체가 만약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만큼의 고용과 생산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은 지금 세계 정말 탑에 있는 반도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기업이 우선 해야 되죠. 기업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해야 되고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기업들을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정말 다양한 도전들이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매번 잘 넘겼으니까 네. 이번에도 네. 넘겨주길 바라는 마음 또 네. 기대를 좀 해보는 네. 그래도 되겠죠? 기대해도?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90년대의 말에 말이 아니라 이제 버블 붕괴 당시에 90년대 그때 일본하고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은 와 이런 것까지도 똑같아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똑같은 게 많은데 한 가지 정말 다행히 다른 것이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의 마인드보다는 지금 한국 기업의 마인드가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더 긴장감이 있고 또 K-드라마, K-팝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에서 또 이 산업도 정말 그 큰 산업이고 중요한 산업이고 새로운 산업에서 한국에서 활로를 찾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생태계를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일본보다 나아요. 이게 정말 한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한국이 정말 그 지킨다면은 네, 그러면 일본보다는 더 나은 그 시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